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 김순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힘들고 고된 세월이었지만 아들은 성실했고 공부도 잘했죠. 아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했고 며느리를 데려와 결혼도 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고생이 그때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편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죠. 며느리는 손녀의 학원비가 밀렸다며 다급히 부탁을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은서 학원비가 밀려서 그러는데 급히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 달엔 정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요. 아니, 학원비가 500이나 하니? 그건 아니고요. 몇 달 밀려서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나도 갑자기 5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은 내가 지금 당장 급전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하마. 어머니, 은서가 지금 수험생이잖아요. 학원은 꼭 다녀야 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어떻게든 마련해보마. 며느리와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일을 하는 중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손녀 생각이 먼저 났어요. 당시 손녀는 고3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이었죠. 결국 저는 며느리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손녀가 당장 학원도 못 다닌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이 급했던 거죠. 당시에는 손녀의 학업이 우선이었어요. 무엇보다 설마하니 며느리가 자기 딸 학원비로 장난질을 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무튼 돈을 보내고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학원비 문제로 전화를 받았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손녀는 잘 지내고 있는지 학원은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손녀가 걱정돼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이전에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던 시절이 있었기에 저는 손녀와도 친하거든요. 은서야, 학원은 잘 다니고 있니? 별일 없지? 학원이요? 할머니,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해서 학원은 전부 끊었어요. 저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손녀의 학원비라며 제게 돈 500만 원을 받아간 게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제가 요즘 학원비를 잘 몰라도 그 돈이면 당분간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학원을 안 다니고 있다니요. 그럼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싶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당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불안하고 화가 나서 손까지 떨리더군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아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수진이 지금 장모님이랑 베트남 여행 갔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학원비가 없어서 돈을 빌려간 며느리가 여행을 갔다니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왜 이토록 흥분하며 묻는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죠.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를 속이고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며느리의 SNS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며느리가 정말 해외에 나갔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SNS에 접속하자 며느리의 사진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베트남의 화려한 호텔을 배경으로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었죠.
고급 쇼핑몰 앞에서 찍은 사진들도 보였습니다. 사진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가득했어요. 고급 음식점에서 비싼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듯 술잔을 부딪히는 모습도 보였죠. 순간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녀 학원비가 없다고 나를 속여가며 저렇게 호화롭게 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를 얼마나 하찮게 보고 우습게 여겼을지 생각하니 더욱 분통이 터졌죠. 무엇보다 손녀는 입시가 코앞인데도 학원도 못 다니고 있는데 며느리는 저런 사치를 일삼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그리고 제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저런 생지랄을 부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과 손녀 생각에 분통이 터졌어요. 학원비도 없이 힘들어하는 손녀의 모습이 떠오르니 제 분노가 극에 달했죠. 저는 며느리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날 바로 아들 가족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스스로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얼굴이 굳어 있더군요. 수진아, 내가 은서 학원비 하라고 거금 500을 줬는데 어째 은서는 아직도 학원을 안 다니는 거냐?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아, 그게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 넘기면 제가 바로 다시 보낼 생각이었어요. 잠깐만. 당신 지금 엄마한테 은서 학원비 하라고 돈 받은 거야? 그것도 500이나? 이 사람이 그런 걸 나한테 왜 한마디도 상의도 안 하고 당신 마음대로 돈을 빌려? 내가 그 돈은 은서 학원비 하라고 준 거다. 그러니 내일 당장 은서 학원부터 등록시켜라. 아니, 그게... 왜 그러니? 설마 돈이 없니? 그런 거 아니면 내일 당장 학원 등록해라. 알겠니? 얘가 왜 대답이 없어? 그게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 다다음 달쯤에 등록할게요. 왜 2달 뒤에 등록을 해? 너 정말 돈이 없니? 당신 제대로 말 못해? 돈 있어 없어? 사실은 지금은 돈이 없어. 뭐? 아니 뭐 하는데 그 돈을 벌써 다 써버려? 어머니가 은서 학원비 하라고 준 돈을 어디에 쓴 거야? 당신 설마? 그게 엄마랑 여행 갔을 때 경비가 좀 모자라서 급해서 그랬어. 어쩔 수 없었어. 지금 장난해? 경비가 왜 부족해? 그때 장모님이 분명히 여행비 전부 부담한다고 해서 다녀온 거잖아. 그것 때문에 앞으로 당신 엄마한테 효도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큰소리 빵빵 쳤잖아. 뭐야, 그 말 다 허풍이었어?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사기친 거야? 아이씨, 사기라니. 오버 좀 하지 마. 여행 가서 놀다 보니까 경비가 좀 오버돼서 부족했다고. 그럼 어떡해? 모처럼 해외 나간 건데 손가락 빨다가 들어와?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은서 학원비라고 속여서 받아간 돈으로 너는 해외에서 팔자 좋게 놀다 왔단 말이냐? 수험생인 은서는 학원도 못 다니고 있는데? 그래, 100번 양보해서 못 다닐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너 분명 학원비라고 하면서 나한테 돈 받아갔잖니. 이게 사기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기야? 얼른 그 돈 내 앞으로 도로 돌려놔. 그만두래요. 내가 뭐 일부러 그랬어요? 어머니, 당장 돌려드리고 싶어도 지금은 진짜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땅 파면 돈 나와요? 나오면 파보세요.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장 그 돈 어머니께 돌려드려.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니,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책임지고 돈 마련해서 꼭 갚겠습니다. 죄송해요. 야, 됐다. 네 마누라랑 안사돈이 해외 나가서 쓰고 온 돈을 네가 왜 갚아? 그 돈 수진이 너랑 안사돈이 책임지고 깔끔하게 갚아라. 수진아, 네 엄마랑 같이 놀러 갔다 썼다며. 그러면 네 엄마도 절반은 책임지게 해. 손녀 학원비 준 돈으로 유람이나 다니고. 이건 뭐 완전히 나를 호구로 하는 거냐?
아이씨, 알았다고요. 알았어요. 아, 진짜 사람을 어디 사기꾼 취급하고 난리야.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갚으면. 참나. 난리? 야, 한수진, 어디서 막말이야? 당장 죄송하다고 말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네요. 됐어? 며느리는 지가 잘못했으면 온갖 짜증을 다 부리다가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손녀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학원을 다니지 못했죠. 며느리가 돈이 없다고 안 보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저는 곧장 손녀의 학원으로 갔어요. 밀린 학원비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학원비까지 한 번에 결제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바로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자 저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말 길게 안 할 테니까 똑바로 들어라. 네가 은서 학원비라고 거짓말하고 베트남 가서 펑펑 놀다 쓴 내 돈이 딱 500만 원이다. 오늘 내로 당장 내 통장에 입금시켜.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아, 진짜. 알겠다고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 닥달을 끊어요.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는 전화를 끊더군요. 아주 사람을 제대로 호구 취급한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는 돈을 돌려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며느리 회사로 직접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돈 안 갚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요. 내용 증명을 받은 며느리는 즉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화가 많이 난 듯 며느리는 제게 따지더군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건 아니죠. 회사까지 내용 증명 보내서 저 망신 주는 게 그렇게 좋아요? 사람 아주 끝장내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망신? 네가 은서 핑계로 내 돈 멋대로 가져갔으니 이렇게라도 받아야지. 안 그래? 돈 당장 돌려놔라. 안 그러면 네 통장 싹 다 압류 걸어버릴 테니까. 며느리는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사정을 봐줄 생각이 없었기에 분명히 경고했죠. 너 나한테 돈 빌려갈 때 했던 통화 내용도 싹 다 녹음해뒀고 계좌이체 기록까지 빠짐없이 갖고 있다. 법정까지 가면 누가 손해일 것 같냐? 너겠니? 나겠니?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정신 차리고 빨리 입금해라. 아이씨, 진짜. 알겠어요. 알았다고요. 어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참나, 끊어요. 그날 밤 늦은 시각에 며느리로부터 정확히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본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입금 내역을 조용히 확인한 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은 돌려받았지만 가슴에 맺힌 분노는 풀리지 않았죠. 저는 며느리의 문제를 아들에게 직접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따로 불러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들의 표정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죠. 정호야, 이번에 은서 학원비 사건 겪으면서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렸지? 은서 애미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똑똑히 봤잖아. 너 정신 단디 챙기고 며느리 행동 똑바로 지켜보고 살아. 네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면 나중에 너 정말 큰일 난다. 저도 알아요, 엄마. 솔직히 수진이 그러는 거 저도 이제 지치고 힘들어요. 정말 미칠 것 같다니까요. 그래도 엄마, 은서 생각하면 쉽게 갈라설 수가 없어요. 은서도 지금 공부로 한참 힘들 시기인데 그래서 은서 때문에 참고 버티는 거예요. 나도 너희 부부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안다. 은서 봐서라도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애는 무슨 죄니? 부모가 흔들리면 결국 아이만 힘들어지는 거야.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도 무겁고 답답했죠.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아들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며느리는 집에 없었죠. 낮에는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기에 없는 게 이해가 되었지만 문제는 늦은 밤에조차 며느리가 자주 집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집에 가면 늘 혼자 있는 손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손녀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주기도 하고 학원 가기 전에 집에 들른 손녀에게 저녁밥도 해주면서 손녀의 학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들 집에서 며느리 명의로 온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어요.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명세서를 확인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죠. 며느리는 그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계속 아들에게 불만을 터뜨렸는데 카드 명세서에는 온갖 고급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내역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야, 은서애미 말이다. 생활비 없다고 너한테 그렇게 징징거리더니 이거 완전 딴판이더라. 카드 내역 보니까 명품이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돈 펑펑 써댔던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저도 이미 알고 있어요, 엄마. 진작부터 알아서 그것 때문에 한두 번 싸운 게 아니에요. 매번 생활비 없다고 난리치면서 뒤로는 그렇게 펑펑 써대니 저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요, 정말. 아들의 얼굴에 짙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이 상황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싸움만 반복한다는 사실에 저 역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국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정우야, 엄마가 이런 말 하는 거 마음 아프지만 이 정도 상황이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더 낫지 않겠니? 엄마가 봐도 이건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은서 생각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대학 갈 때까지만 참아봐야죠 뭐. 이미 갈 때까지 간 아들의 부부관계를 생각하면 저 역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저 말없이 긴 한숨만 내쉬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어이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집 근처를 걷다가 친분이 있던 동네 부동산 사장님과 마주쳤습니다. 반갑게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던 중 부동산 사장님이 갑자기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사님, 그런데 아드님 댁이 그 땡땡동 1202로 맞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거기가 우리 아들 집인데 왜요? 이거 좀 이상하네. 며칠 전부터 그 집이 매물로 올라왔거든요. 혹시 아드님 가족 이사 가기로 하셨나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사라니. 우리 아들은 그런 얘기 전혀 없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즉시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가 아들 집을 매물 사이트에 올린 다른 부동산에 연락을 요청했어요. 사장님은 해당 부동산과 잠시 통화를 하더니 곤란한 얼굴로 통화 내용을 전해주었죠. 그 집 며느리분께서 한 달 전부터 계속 금매로 싸게 내놓으라고 연락을 하셨대요. 그래서 매물로 올려놓은 거라고 하네요. 이게 시세보다 3천이나 싸서 문의가 있는 모양인데. 뭐라고요? 수진이가요? 아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 저 사장님, 그 집 안 팔 거니까 지금 바로 보류시켜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여사님. 제가 바로 그쪽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물 보류하라고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큰일 났다. 네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와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집 팔기로 했어? 뭐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얘기 전혀 들은 적 없는데요. 너 몰랐어? 수진이가 금매로 내놨대. 그것도 시세보다 3천이나 싸게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수진이가 대체 왜... 엄마, 잠깐만요. 제가 수진이한테 당장 확인해 볼게요. 통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도대체 며느리가 매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걱정과 분노 그리고 짜증이 가슴속에서 뒤섞였죠. 그날 저녁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아들 혼자만 무거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보이지 않아 아들에게 물었죠. 수진이는 아직 안 들어왔어? 몰라요, 엄마. 전화도 안 받아.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정말 미치겠네. 아들의 말에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들과 저는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후 며느리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죠. 야, 한수진!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와? 술 냄새 풍기면서 도대체 어디를 싸돌아다니는 거야? 아, 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늦을 수도 있지. 보자마자 잔소리야. 정말 지겨워 죽겠네. 그건 됐고, 수진이 너 정우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겠다고 부동산에 내놓았다면서? 어떻게 네 남편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 이유나 똑바로 설명해봐. 이게 대체 뭔 일이니?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이 집을 당신 마음대로 내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치매냐?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 엄마랑 합가하기로 했다고. 당신이 그걸 까먹고 지금 나한테 난리치는 거잖아. 그리고 어머니, 죄송한데요. 우리 집 사고 파는 것도 왜 어머니가 간섭하세요? 진짜 피곤해 죽겠네. 며느리의 대답에 아들은 격분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한수진! 내가 분명히 합가 못한다고 딱 잘라 말했잖아. 도대체 뭔 생각으로 네 마음대로 집을 내놔? 그리고 이 집 살 때 절반은 우리 엄마 돈 들어갔어. 근데 간섭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냐? 난 모시겠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 아픈데 딸인 내가 모시는 게 뭐가 문제야?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 장모님이 아프다고? 이 사람 진짜 웃기네. 아프다는 분이 골프에 등산해. 아니, 장모님 대체 어디가 아프신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아프시겠지. 어쨌든 난 집 팔아서 더 큰 집 구하고 엄마랑 합가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게 올해 내 계획이야. 그제야 저는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물었죠. 그래, 좋다 수진아. 늙으신 부모 모시는 거 나도 반대 안 하마.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만약 집을 팔고 더 큰 집 사서 네 엄마랑 합가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 새 집 도대체 누구 명의로 할 생각이냐? 그것도 네 마음대로 하려는 거니? 그게 명의는 당연히 가장 어른이신 우리 엄마 앞으로 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며느리의 대답에 저와 아들은 헛웃음이 나왔죠. 참나. 그럼 우리 집 팔아서 새로 집 사는데 그걸 장모님 명의로 한다고? 하다 이제 별 미친 소리를 다 하네 진짜. 왜? 그럼 당신 명의로 집 사서 우리 엄마를 사위집에 얹혀 살게 만들 생각이야? 동방예의지국에서 그게 가당키나 해? 당신 장모도 부모야. 그따위로 돈 가지고 째째하게 좀 굴지 마. 남자가 돼서. 저는 그 말을 듣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했죠. 지금 네가 팔려고 하는 이 집값이 네가 새로 사겠다는 그 집값의 70%다. 이 집 사는데
내가 절반, 그리고 정호가 절반 내서 매매한 집이야. 그런데도 네 엄마 명의로 그 큰 집을 사서 옮기겠다면 내 말 잘 들어라. 정확하게 내 목 35%, 정호 목 35%, 지분 확실히 등기해. 그래야 나중에 말 안 나오니까. 네? 어머니, 우리 엄마가 지금 나이 들어서 겨우 집 하나 마련하려는데 사위랑 사돈이 그 집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모양새가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면 나중에 집 할 일 있으면 뭐 어머니 허락받아야 하는데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네가 하고 있는 짓거리지. 수진아,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생각은 해보고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장모님 집을 왜 우리 집 팔아서 해결하냐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아이씨 진짜. 아 됐어. 됐다고. 그냥 큰 집 안 사고 합가 안 하면 되잖아. 됐지 이제? 정말 피곤해서 못 살겠다 진짜. 결국 며느리는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분을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과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죠. 며느리가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아들은 화가 났는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오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렇게 술을 퍼마시면 되겠어? 몸 상한다. 적당히 마셔. 엄마, 나 진짜 요즘 수진이 때문에 미치겠어요. 정말 돌아버리겠다고요. 요즘 수진이가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또 이렇게 집안 재산까지 몰래 빼돌리려고 하는 거 보면 혹시 너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니? 저는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정호야, 내가 이런 말까지 하기 싫은데 혹시 수진이가 바깥에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싶다. 너는 어떠니?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어? 엄마,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들어요. 근데 그게 정확한 증거도 없고 요즘 진짜 이혼을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있어요. 은서가 이제 곧 고3이라서 참았는데 이젠 나부터 살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 아들의 뒷모습이 얼마나 지쳐 보였던지 저는 그저 가슴만 답답하고 속상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죠. 손녀 은서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서울에 있는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행복한 소식에 저와 아들은 잠시나마 웃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정우 씨가 지금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머리를 크게 다쳤대요. 방금 급하게 수술 들어갔어요. 어떡해요? 뭐라고? 세상에, 병원이 어디야? 얼른 말해봐. 내가 당장 갈 테니까. 아들이 그만 추돌사고로 크게 다치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으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오더군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보다는 다른 걱정을 먼저 하며 제게 다급히 말을 걸더군요. 어머니, 지금 수술비가 당장 필요해요. 어머니 돈 있으시죠? 지금 돈 좀 주셔야겠어요. 아니 수진아, 네 남편이 지금 생사가 오가는 상황인데 어쩜 너는 남편 걱정보다 돈 얘기를 먼저 꺼내니? 아니 어머니, 당연히 수술부터 해야 하니까 돈 걱정이 먼저죠. 그게 애아빠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요. 제가 왜 걱정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돈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면 빨리 좀 주세요. 당장 필요하다고요. 됐다.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정호 상태도 확인하고 병원비도 내 손으로 낼 테니까 걱정 마라.
아, 진짜 어머니 답답하게 왜 이러세요? 그냥 저한테 돈 이체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납부할게요, 좀. 며느리는 당장 제게서 돈을 받아내려는 듯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싸늘한 표정으로 곧바로 아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생명은 건졌어요. 다만 워낙 큰 사고이기에 오랜 병원 입원 치료와 후유증을 각오해야 했죠. 저는 아들 수술비도 전액을 제 손으로 직접 납부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거치지 않고요. 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 병원비를 한 푼도 안 쓰려는 며느리의 행태에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참 황당한 말을 해대더군요. 어머니, 대체 왜 제 말 무시하고 병원비를 직접 결제하셨어요? 저한테 이체하면 제가 결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병원비가 제대로 해결됐으면 됐지. 그걸 누가 내든 뭐가 중요하냐.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이상한 데 집착하니? 지금 그 말씀이 나와요? 결국엔 절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고 못 믿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황당하다고요. 내가 오히려 묻고 싶다. 수진아, 병원비 낼 거면 그냥 내가 바로 결제하면 될 걸. 굳이 네 통장에 이체해서 너를 거쳐가야 하는 번거로운 짓을 왜 해야 하니? 응? 한번 말해봐라. 너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니? 며느리는 제 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런 뒷모습을 보고도 조금도 후회가 없었어요. 그만큼 아들 사고로 인해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다 사라졌거든요. 어떻게 자기 남편 병간호를 한 번 안 하나요? 정말 어이가 없어 할 말도 없더군요. 다행히 아들은 치료를 잘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어요. 아들은 결국 다니던 직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아들은 재활치료도 받아야 했어요. 재활치료는 길고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병원비는 끝없이 들어가는데 아들이 실직을 하니 당장 생활비 문제가 곧바로 닥쳐왔어요. 며느리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오히려 아들에게 심한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자기가 버는 돈은 모두 자기가 쓰면서도 말이에요. 하루는 제가 아들을 보러 아들이 재활 중인 병원을 찾았다가 복도에서 아들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들을 들들 볶는 게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겉으로 보이는 상황도 이 정도라면 집안에서는 얼마나 더 심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할 기겁할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것도 손녀를 통해서 말이죠. 손녀가 혼자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서가 오열하며 제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저는 은서를 꼭 안으며 무슨 일이냐고 다급히 물었죠. 은서는 흐느끼느라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만 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병원에서 추가 검사했는데 아빠가 암이래요. 그것도 심각하대요.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뭐라고? 네 아빠가 암이라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은서야,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응? 손녀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다리가 풀리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세상이 하얗게 흐려지는 것 같았죠. 남편을 잃고 혼자 힘들게 키운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사고 후유증도 모자라 이제는 암이라니. 제 귀를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낫겠다 싶을 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겨우 정신을 붙들고 은서에게 다시 물었죠.
은서야, 자세히 좀 말해봐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좀 말해봐, 제발. 병원에서는요,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래, 병원에서 치료 시작하려면 바로 시작해야지. 그런데 뭐, 다른 문제가 있어? 은서야, 어서 말해봐. 엄마가요. 암 치료하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집까지 팔고 거지꼴 된다고 아빠 치료 그냥 포기하자고 해서 아빠랑 크게 싸웠어요. 엄마,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할머니? 손녀의 말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더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과연 사람이 할 말인가요?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라뇨. 아픈 아들을 돌보기는커녕 치료를 포기하자고 하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솟구쳐 올라왔죠. 그런데 이어지는 손녀의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은서는 제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할머니, 엄마랑 외할머니가 집에서 술 마시면서 한 얘기 제가 다 몰래 녹음했어요.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된 대화를 틀었습니다. 그 속에서 며느리와 안사돈의 끔찍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솔직히 말해서 암치료 해봤자 살아날 확률도 거의 없다는데 굳이 치료비에 수천만 원씩 꼬라박을 필요가 있나 싶어. 그냥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 난 그냥 치료 포기하고 돈이나 지키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다. 네 남편 그 몸으로 살아봤자 어차피 반병신 돼서 너한테 경제적으로 침만 들 텐데 뭐하러 그러니? 차라리 보험금이나 받고 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응? 저는 녹음을 듣는 순간 극도의 분노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뿐인 제 핏줄이 며느리와 사돈에게는 그저 돈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그 순간의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녀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처참하고 기막힌 심정이었죠. 저는 그 길로 곧바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암 진단 이후 삶의 의지조차 잃은 채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제게 시선을 주지도 않고 멍한 표정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죠.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조차 아들 부여잡고 아이고 이제 어쩌냐 저쩌냐 하며 통곡을 할 순 없었죠. 제 마음이 그렇다고 해도 표현해서는 안 됐습니다. 전 아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엄하게 호통을 했죠. 정호야, 너 지금 항암 치료도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엄마, 나도 이제 지쳤어. 사고 나서 몸도 불편해졌고 이젠 암까지 걸렸네. 이 정도면 하늘도 버린 인간이지.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할 이유가 대체 어디 있어요? 이 녀석이? 어디 그딴 소리를 쉽게 입에 올려. 이정호, 정신 차려. 네가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면 은서는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응? 아빠란 인간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어도 되는 거야? 무책임하면 좀 어때? 나도 너무 힘들어, 엄마. 다 포기하고 싶다고. 솔직히 나도 너무 두려워요.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요. 그래, 힘들다고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면 포기해라. 나도 포기하마. 하나뿐인 아들 잃고서 내가 살아서 뭘 하겠니? 네가 치료를 해서 살 기회조차 포기하겠다면 말리지 않으마. 우리 같이 끝내자. 이 지긋지긋한 인생.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살아야죠. 엄마는 살아서 제발 우리 은서 좀 잘 챙겨주세요. 엄마는 꼭 살아야 돼요. 네 딸 걱정되면 네가 챙겨라.
나한테 의지하지 마. 정호야, 넌 왜 네 삶을 자꾸 너 혼자만의 거라고 생각하니? 응? 너는 은서에게 하나뿐인 아빠고 나에겐 하나뿐인 아들이야. 네가 살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죽어버리면 그땐 네가 아끼는 가족 다 죽는 거다. 엄마만 죽을 것 같니? 은서는 살 것 같아?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힘들어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그거야. 다 포기하고 싶어도 너 걱정하는 가족을 위해서 버텨야 하는 거야.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러면 살 수 있다고, 정호야.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엄마, 나 살게요. 살아볼게요. 엄마, 나 정말 살고 싶어. 아들의 결심을 듣고 나니 비로소 제 다리에서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그 자리에서 몸을 지탱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겠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병원을 나와 집을 부동산에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재산이든 뭐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죠. 오직 아들만 무사히 살아나기만을 간절히 빌었어요. 그리고 제게는 해야 할 일이 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안사돈의 집으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아들 암 소식 이후 안사돈 집에서 먹고 자고 있다고 손녀가 그러더군요. 제 손에는 미리 제작해둔 커다란 현수막과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더 이상 가만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현수막을 번쩍 들어 며느리 친정엄마 집 앞에 있는 나무에 걸어두고 손녀에게 받은 녹음 파일을 확성기에 연결해 그들이 나눈 대화를 크게 틀었습니다. 확성기에서 며느리와 안사돈의 끔찍한 목소리가 온 동네로 흘러나갔죠. 솔직히 말해서 암치료 해봤자 살아날 확률도 거의 없다는데 굳이 치료비에 수천만 원씩 꼬라박을 필요가 있나 싶어. 그냥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 난 그냥 치료 포기하고 돈이나 지키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다. 네 남편 그 몸으로 살아봤자 어차피 판병신 돼서 너한테 경제적으로 짐만 될 텐데 뭐하러 그러니? 차라리 보험금이나 받고 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응? 곧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이 평소 동네에서 가면을 쓰고 착한 척 했던 터라 주민들은 이 녹음 내용을 듣고 모두 큰 충격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며느리와 안사돈의 행태에 큰 소리로 분노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동네에서 이러고 있으면 내가 뭐가 돼요? 당장 그만둬요, 당장! 왜?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가식 떨면서 착한 척 연기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본 모습 좀 드러난다고 왜 이렇게 당황해? 재수없는 가면 좀 벗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서야 며느리도 급히 현장을 달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향해 분노하며 협박하듯 말을 내뱉었죠. 어머니, 미치셨어요? 이거 완전 명예훼손이고 모욕죄인 거 아세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신고? 하려면 해라. 내가 그런 각오도 없이 일을 벌였겠니? 대가리가 장식이 아니라면 생각을 하고 말을 해라. 너나 네 엄마처럼 양심 없는 인간들하고 싸우려면 이 정도 각오는 기본이야. 알아?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며느리는 제 말에 뭐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수많은 주민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고 모두가 며느리와 안사돈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붓고 있었거든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며느리와 그 엄마를 비열하고 파렴치한 년이라 맹렬히 비난하자 그 두 사람은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더군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쌓였던 분노가 아주 조금 해소되는 듯 후련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안사돈이 얼굴을 시뻘겋게 달구고 서 있었죠. 무슨 일인지 이미 짐작이 갔기에 저는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안사돈을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한 짓 때문에 나랑 내 딸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욕먹고 망신당했어. 이 책임을 어쩔 거야? 당장 책임져. 뭐라고? 책임? 참나,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당신이 먼저 잘못된 말을 짓거려놓고 죄송하다고 무릎 꿇지는 못할 망정. 뭐 책임? 그딴 정신머리로 어디 감히 내 집까지 기어와서 나한테 큰 소리야? 머리채라도 잡히고 쫓겨나고 싶어? 이 여자가 내가 친구고 지인이고 다 손절당하고 동네만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해대는데 동네 마트조차 못 나가 당신 때문에. 나 지금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살고 있다고. 그러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아,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렇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을 짓을 했으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겠지. 억울하면 나한테 와서 지랄하지 말고 당신 행동부터 돌아봐. 참나, 솔직히 내가 틀린 말 했어?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지. 따지고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역시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었어요. 도저히 이 뻔뻔한 인간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죠. 잘 들어, 이 못난 여자야. 같이 늙어가는 당신 저지 딱 해서 내가 하해와 같은 좋은 말 해줄게. 당신 딸은 지금 내 아들 죽으면 보험금이나 챙겨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뿐이야. 그런 딸은 어떻게 키웠으면 남편 목숨값으로 인생 역전이나 꿈꾸는 괴물이 됐겠어? 당신 늙고 병들었을 때 그 딸이 당신한테 어떤 짓을 할지 상상이나 해봤어? 지금 내 아들한테 하는 것처럼 당신 병원비 아깝다고 내팽개치고 보험금 타겠다고 난리칠지도 몰라. 아니, 직접 자기 손으로 엄마 저 세상 보낼지 누가 알아? 밥에 락스 타서, 응? 이 여자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당신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거라고. 알았니? 뭐라고? 아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안사돈은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황급히 제 집을 나갔습니다. 도망치듯 나가는 뒷모습이 퍽이나 초라해 보이더군요. 저는 거실에 앉아 한동안 씁쓸히 웃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의 항암 치료는 의사들조차 놀랄 만큼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의사도 제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회복이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큰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쉬고 있던 아들이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아들은 여전히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제법 또렷해져 있었죠. 저 정말 너무 후회돼요. 그때 너무 힘들다고 치료까지 포기하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엄마한테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못난 아들 그때 바로 잡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야, 정호야. 엄마는 네가 이렇게 다시 마음 잡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대견해. 그때는 그만큼 힘들었으니 그랬겠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네 옆에서 아빠만 바라보고 있는 은서 생각만 해. 너는 은서한테 하나뿐인 아빠고 우리 가족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더 힘내고 건강해지는 데만 집중해. 엄마가 늘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힘내자. 알겠지? 저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제 손을 잡은 아들의 따뜻한 온기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정말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항암에 최선이었죠. 힘든 항암을 하면서 재활까지 진행을 하니 말 다했죠. 그 모습에 손녀도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제게 흥신소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며느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다고 의심했었죠. 그래서 며느리 뒤를 몰래 조사하라고 흥신소를 통해 부탁해둔 상태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흥신소 직원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아무래도 각오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며느님 뒤를 몰래 따라다녀 봤는데 며느님한테 숨겨져 있던 남자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붙어 다니던데 생각보다 꽤 오래된 관계 같았습니다. 흥신소 사장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역시나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되고 말았어요. 저는 즉시 아들을 불러서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하자 저는 무겁게 입을 열었죠. 정호야, 엄마가 수진이가 하도 수상해서 흥신소에 부탁해서 뒤를 좀 알아봤는데 예상대로였어. 수진이 바람났더라. 그래서 그게 그렇게 뒷주머니 차고 돈을 빼돌리려고 한 거야. 역시 제가 짐작했던 게 맞았네요.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생각했는데 막상 사실이라니까 참 씁쓸하네요. 너 알고 있었던 거야? 의심은 늘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이 몸 상태로 뭘 어찌하겠어요. 솔직히 뒷조사할 정신도 없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주시니까 이젠 정말 마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아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게 앉아 있었죠. 그런 아들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 후 아들은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그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까지 진행한 거죠. 오랜 기다림 끝에 법원은 아들의 편을 들어줬어요. 며느리와 그 상간남은 생각보다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판결 직후 며느리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법정을 나오며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이혼당한 전 며느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으로 씩씩대며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판결이야? 위자료가 이게 말이 돼? 이 정도 금액으론 어림도 없고 재산 분할조차 제대로 못 받는데 내가 순순히 받아들일 줄 알아? 절대 불복할 테니까 각오해. 불복? 웃기지 마라, 한수진. 네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불복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저지른 짓거리에 비하면 위자료 오히려 적게 나온 거야. 법원에서 이미 다 증거 보고 판결 내린 거니까 여기서 더 북벌하면 내가 어디까지 갈지 장담 못해. 괜히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쓸데없는 짓 그만두고 조용히 사라져라. 이게 마지막 경고니까 잘 들어.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화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저는 며느리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죠. 하지만 한편으론 허탈하기도 했죠.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 좋을까 싶어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아들과 손녀의 행복을 되찾는 것뿐이었죠. 이혼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 저는 곧바로 아들과 합가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손녀를 떨어뜨려 둘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들과 손녀가 먼저 요청을 했어요. 저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죠. 아들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곁에서 돌봐주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손녀 은서가 상처받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합가를 시작한 후부터 저는 집안 살림을 하고 아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집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아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손녀 은서 역시 다시 밝은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손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열심히 생활했어요. 은서야, 너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느라 많이 힘들지 않아? 할머니가 볼 때마다 네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할머니, 제가 무슨 고생이에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한데요, 뭘. 그러니까 할머니도 걱정하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주세요. 알았죠? 손녀의 밝은 대답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한동안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떠오르며 이제야 제 가슴속 깊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저녁이 되어 거실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믿었죠. 한편 동네와 주변 사람들 사이에 나쁜 소문이 퍼지자 며느리와 안사도는 더 이상 그곳에 살지 못하고 급히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그것들의 금수 같은 행동은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친했던 지인들은 물론 이웃들까지 모두 등을 돌린 상황이었죠. 결국 며느리의 회사에도 그동안의 일들이 알려지면서 며느리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너 지인을 통해 전 며느리와 그 엄마가 옆 동네에 치킨집을 열었다는 소식이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과거 일이 떠올라 기분이 씁쓸했지만 그들의 사정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치킨집은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망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많은 빚까지 떠안게 되어 완전히 빚잔치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 소식을 들은 날 밤 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막걸리에 총각김치를 먹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저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저 아들과 손녀 은서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아들과 손녀가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